김용민 브리핑. (2017년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들어가시면서 하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지요. 케이블 TV도 깔았겠다. 텔레비전 수상기도 주문했겠다. 이젠 더 이상 청와대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희대의 사이코 정치 지도자 박근혜가 삼성동으로 귀가했습니다. 따뜻한 보일러의 아늑함 속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서 여생을 즐길 것이라는 기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면을 지지하는 90%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검찰이 명예회복을 벼르며 수사를 본격화할 채비니까요. 철석같이 기각을 믿느라 사퇴할 기회를 놓쳐 경호, 경비 외에 전직 대통령이 받을 모든 혜택을 상실한 박근혜. 우리 사회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아비 어미를 잃은 고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일 모레면 일흔인 그녀가 어떻게 고아일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뇌물 1억만 받아도 종신형인데 그녀의 혐의는 300억입니다. 삼성동 집에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박근혜 파면은 사필 규정, 인과응보입니다. 팟캐스트 리뷰,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로 함께할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출발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팟캐스트 리뷰로 함께합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파면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한 모양입니다. 끝까지 환상 속에 그대로 살았던 박근혜입니다. 이 망극한 상황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K에서 다루었습니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도 나와서 거들었네요.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죠, 현재까지? 이거 뭐 끝까지 무책임한 거죠. 네. 근데 왜 청와대 관저에는 왜 지금까지 있어?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뭐 짐을 못 싸서. 그쪽에서 네. 뭐 보안 시설이라고 하면서 네. 이 근처에도 못 오게 했는데 그러면 보안 시설에 민간인이 무허가로 무단 점거하고 있으면 그거는 강제 퇴거시켜야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탄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쪽 보좌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대통령도 아니고 일반인인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엄히 처벌받는 거니까 그 점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예, 저도 뭐 청와대 근무해봤습니다만 우리 김홍걸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청와대 정도 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네. 첫 번째 탄핵이 인용됐을 때, 두 번째 기각됐을 때.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용이 됐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청와대를 퇴소하고 이렇게 이제 바로 됐어야 되는데 우리 김홍걸 박사님 말씀처럼 전혀 이제 그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무튼 뭔가 좀 처음부터 잘못됐고 깔끔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예, 심각한 거죠.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 촛불의 감성을 들었어도 그래도 이거 탄핵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왜 어떤 데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눈과 귀가 막힌 것 같아요. 판단력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최순실이 대통령 노릇을 대신하도록 그냥 그렇게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보도 났잖아요. 최순실이 업무 보느라고 바빠서 잠을 뭐 2-3시간밖에 못 잤다고. 근데 정작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출근도 안 하고 관저에서 편히 쉰 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가 진짜 대통령이었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 정말 기상천외한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걸 이렇게 다 정리해놓으면 비서진들이 나중에 그 큰 짐들은 이렇게 옮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사실 증거 은폐하려고 오래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뭐 어디 옮길 거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으로라도 곧바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럼요. 입장도 바로 표명을 해야지. 하다못해 일반 서민들 전세 빼줄 때도 그냥 바로 그날 사인하면 바로 그날 방 빼는데 이거는 뭐 그 예의가 아니죠.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심지어는 뭔가 더 촉발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참 나오는 것도 문제네요. 국민들 다 지켜보는데 나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야반도주 하듯이 몰래 밤늦게 나오기도 그렇고. 밤에 나오면 됩니다. 밤에. 하여튼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행보와 거치가 많은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자리를 떠서 우리 김홍걸 박사님은 우리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뭐 이게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특검이 워낙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검찰이 뭐 잘 아시다시피 죽은 권력 물어뜯는 데는 선수들이라 이제 더 이상 뭐 박근혜 씨를 봐줘야 될 이유가 없어졌고 이 새 정권 들어왔을 때 뭐 공수처라든가 검찰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여론이 드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서둘러서 강력하게 수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지금까지 뭐 수사에 불응하고 수색 영장 네, 거부하고 그거에도 거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강력하게 구속 수사를 할 만한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도 충분히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 이제 대면 조사도 해야겠죠?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특검 대면 조사 그렇게 거부한 이유를 좀 짐작이 가는 것이 그 녹음, 녹화 이거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아마 녹음, 녹화를 안 한 상태에서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하면 제 추측은 한 5분, 10분 앉아있다가 박차고 나와서 거짓말로 저 사람들이 나를 모욕했다. 나를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까 그 탄핵 선고 때도 이정미 재판관이 그 오늘 이제 그 청와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 불응하고 압수수색 영장 그 협조 안 하고 뭐 이런 사유를 쭉 댔어요. 그래서 헌법소 의지가 아예 박약하다 이제. 근데 황교안 총리가 그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결정권자였잖아요. 근데 황교안 지금 대행이 그거 지금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거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책임이 있지만 황교안 총리의 책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있는 거죠. 그 헌재 그 인용 주문에 따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소 의지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봤습니다. 그 헌법을 위반한 거,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거도 절반의 잘못이 있지만 그 위반한 헌법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은폐하고 그 은폐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이제 그 검찰과 특검과 압수수색을 다 회방 놓는 거부하고 이제 이런 부분, 이런 태도에 대해서 또 절반의 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런 특검 연장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역시 권한대행조차도 헌법소의 의지가 박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는 더 이상 기댈 언덕, 즉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만드는 팟캐스트 탄캐스트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300억의 엄중함을 짚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가 해설을 하는데요. 박근혜에게 스스로를 지켜줄 진실이란 게 있을까요? 일단 들어보시죠. 특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의 핵심, 꽃은 저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사건이라거나 블랙리스트, 결국에는 박근혜를 초점으로 한 그 범죄 사실, 피의 사실을 정리해 준 것이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탄핵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행위의 핵심 중에 핵심은 또 뇌물 사건이죠. 그걸 잠깐 보면은 그 뇌물을 삼성으로부터 430억 정도를 받거나 약속했고 실제로 받은 게 300억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인데 300억이 큰 금액이냐 적은 금액이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정말 뇌물죄에 있어서는 역대 최고가를 뭐 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수사가 진행된 삼성만 현재 그 집어넣은 것이고 다른 회사들, 대기업들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금액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뇌물을 430억을 수수했거나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처벌받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법에 보면은 이게 300억이 얼마나 큰지가 나옵니다. 법에는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1억 이상이에요, 그냥. 아니, 그래서 뭐 10억, 100억, 이거는 아예 그냥 고려하지 않고 1억만 넘어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300억, 430억을 삼성과 관련해서 수수 또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뭐 제대로만 수사가 이루어지고 제대로만 재판이 된다라고 하면 박근혜는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그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뭐 지금 단순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네 마네 이런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수많은 수사를 통해서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이 정도의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 탄핵이 되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삼성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져서 뇌물의 규모가 확 줄어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기업들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뇌물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 같긴 해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제일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이게 삼성에 대한 수사가 확실히 되면 다른 재벌들에 대해서도 할 거다. 이 얘기는 특검이 삼성 수사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거의 수사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아직 시작하지 못했고 이제 수사기간 만료가 다와가니까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기간 제한이 있는 특검에게 모든 수사를 다 기대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다른 기업들은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제 특검이 주로 4개 팀에 있었고 한 팀이 삼성 팀이었는데 중간에 딴 팀이 삼성 팀 같이 일을 나눠 했나 봐요. 아마 그 팀이 세월호 쪽 팀이었던 것 같은데 세월호가 이제 뭐 대면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이 안 되면서 수사할 거리가 또 많지 않고 이래서 아마 그쪽 영향이 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삼성만 하기에도 이제 벅찬. 맞아요. 그래서 특검이 70일 동안 했는데 신정이랑 뭐 구정이랑 중간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정 구정 합쳐서 한 3일 정도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무를 안 한 날이.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했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일반 검찰 특검 넘어오기 전에 한 차례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거여서 근데 그때랑 이제 특검이 달라진 거는 하나가 있는데 2014년인가 이재용 회장과 이제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부인을 하다가 특검이 접어들면서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하는 걸로 이제 바뀐 것 같은데 다만 완전히 묵비를 행사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특검 조사 결과에도 보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으로 이제 삼성그룹 관계자는 최지성 부회장, 그다음에 장충기 사장, 그다음 박상진 사장, 그리고 황성수 전무 이게 이제 4명의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명이 이제 기소가 된 건데요. 대응 전략이랄까 변호인들의 전략은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네, 여기가 이제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봐서는 어떻게든 이재용 부회장을 살리자. 네. 지금 현재 모든 키워드는 그렇게 돼 있고 아무래도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이제 겸임한 삼성전자 사장했던 박상진 이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많은 걸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좀 자료들이 좀 확보가 된 것 같고 어차피 돈이 이제 나갔으니까요. 몇십억이라는 돈이 독일에 있는 가짜 회사 코어스포츠라는 가짜 회사를 통해서 몇십억이 출연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빼도 박도 못한 이제 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의 미래이고 그룹의 후계자인 건 맞으나 이제 이런 사안들까지 전부 보고되고 결재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딱 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게 또 법리적으로 증거를 전부 입증해가지고 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일부 시민들은 또 많은 시민들은 마음속으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된 것이 재벌이라서 봐주기 없는 수사고 공정한 수사다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이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지는 사실은 좀 여전히 미지수고 우리 모두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앞으로 선거 무대에 설까? 다행히 파면된 자에게는 정치적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법 체계가 있습니다. 박근혜 파면 이후의 전국 전망 한겨레 더 정치에서 다루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대로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같은 데를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억울하다. 다시 한번 우리 쪽으로 한번 마음을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파면된 대통령이 5년간 공무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시 출마할 생각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공식 활동을 제약을 받고 있는 거고 8대0 만장일치 결정으로 또 국민 여론도 8대2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직에 쫓겨났는데 물론 보수층을 의식해서 어떤
다독이는 정도의 본인이 메시지를 내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아주 소소한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어떤 정치권에 큰 어떤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겁니다. 네. 이제는 궁금한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뭐 당 이름은 바꿨지만 친박 세력을 제대로 뭐 처리하지도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이제 안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박근혜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굉장히 당분간 시끄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하고 말씀하신 강성 그 친박들하고 그동안 달라왔거든요. 당 지도부도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고 일단 헌재에서 결정이 오늘 나온 다음에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바로 이제 기자회견 열어서 수용한다. 헌재 결정 수용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드린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한편에 뭐 예를 들면 조원진 의원 같은 사람은 이제 청와대 찾아가서 대통령 만나려고 하다가 결국 못 만났지만 돌아오기도 하고 거기 그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하고 또 같이 행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헌재 결정 존중은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아마 뭐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지역구도 이제 대구 경북 중심에 이제 의원들이 친박 의원들이 있는 거고 이분들이 이제 그 지지층을 아예 지금부터 배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좀 뭔가 이렇게 추슬러가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쉽게 떼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당 지도부와 좀 엇갈리는 이런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이게 격화되면 내분이 좀 계속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전체가 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런 당론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친박 또는 진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당 지도부에서 끝까지 이제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는 탄핵에 대한 반대 또는 그냥 방치, 승복 이 정도로 이제 양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다시 결속할 가능성도 있고 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열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까 김태규 기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정치를 오히려 하겠다. 이렇게 나설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내부가 분화되면서 바른정당과 뭐 정계 개편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자세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결속을 해서 뭔가 좀 야당이라도 좀 철저히 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현명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이제 대선이 이제 2달도 안 남게 됐고요. 그러면 어쨌든 공통의 목표였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권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가장 정당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의 또 대선 주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과 이후 메시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당장 오늘 뭐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요. 잠깐 볼게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평화로운 광장의 힘이 통합의 힘으로 승화될 때다. 그리고 이제 문 전 대표는 팽목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반목과 갈등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금 그 기존 스탠스대로 조금 상대적으로 선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또 부패 세력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자. 근데 취지는 대체로 다 통합, 화합, 미래, 치유 이런 메시지죠. 당분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바른정당 쪽 대선 주자들은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남경필 경기지사는 분열과 대립은 이제 오늘로서 끝나야 한다.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제 모든 정파는 정쟁을 중단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이 강조점은 조금씩 다른 걸로 그렇게 읽힙니다. 네. 이 탄핵 인용, 파면이 사실은 그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판을 흔든다거나
어떤 뭐 후발주자들한테 역전의 기회를 주는 뭐 판세가 달라지는 이런 계기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중심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탄핵을 시키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의 주인공인 문재인 전 대표를 놓고 이제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걸 무너뜨리고 다른 대안을 찾을 거냐. 아마 유권자들도 이제 거기에 좀 뭔가 관심을 놓고 그동안 조금 그 견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후보자들 하나하나를 좀 더 다른 그 기준으로 보는 이제 조건은 됐죠. 예를 들면 뭐 손학규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걸 던지면서 이제 그 개혁 세력 다 모이자 비문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고, 김종인 전 의원도 지금 당을 나와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약간 그런 그 범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그 던질 그 모멘텀이 된 거는 있죠.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정계 개편이 되려면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계 개편을 추진하는 분들이 과연 그 명분과 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계 개편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이제 광고 들으시고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로 이어갑니다. 오인용의 만당 감옥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말 땡겨! 시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삐들이 코믹 액션. 웃지마 이씨! 만담 강호 3월 20일 대개봉. 아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살펴본다고 했는데, 금요일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무를 맡은 자를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의 의미를 인사조직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관들을 매우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헌법재판관들을 머슴으로 고용했는데 이 머슴들이 일을 아주 잘한 것이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했으면 비판하여 바로잡도록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국민은 마음을 아주 졸였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나라 사법부는 놀랍게도 그 질적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사법부의 저간의 행태를 보면 엉뚱한 판결이 자주 나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벌과 관련된 판결은 일반인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한둘이 아니었죠. 국민은 사법부의 흑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통계를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OECD 통계에 의하면 42개국을 대상으로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그중 39위였습니다. 27%의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뿐이었습니다.
사법부를 저지경으로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인 나라는 83%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였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전국 법관 약 3,000명에게 이메일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과 사법부의 관료화가 재판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 이 조사에는 판사 500명가량 참여했습니다. 이런 법관들의 움직임을 무력화하려는 법원 행정처의 어떤 조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법관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났고 법원 노조에서도 이번 조치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며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법관들의 개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도 이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직무를 맡은 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은 양승태라는 자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주인인 국민의 머슴에 불과한 자입니다. 법관들이 자신들의 총의를 모아 사법부를 개혁하자는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하면 될 일을 인사권으로 찍어 누르려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바로 박근혜류의 행태를 보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와 양승태는 근대화된 민주국가에서는 분명히 주인인 국민에 봉사해야 하는 머슴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무와 대법원장이라는 직무를 맡은 머슴에 불과합니다. 그 직무가 다른 머슴들의 직무보다 조금 더 무거움으로 그에 상응하는 급여와 대우를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머슴을 상머슴이라고 부르죠. 박근혜나 양승태는 자연인으로서 그들의 신분이나 지체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귀족 계급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남녀, 인종, 나이, 직위 등에 따라 서열이나 계급을 매길 수 없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맡은 직무와 역할이 서로 다를 뿐이죠. 계몽된 근대사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 상식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우리 헌법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승태는 법원에서 어떤 짓을 했길래 법관들이 들고 일어났는지 그 사태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계몽된 근대국가의 법관으로서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었던 것도 박근혜라는 상머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맡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죠. 매우 칭찬할 만한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나라의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머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회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머슴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서민들을 소외시키고 재벌 일가들을 옹호하는 입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총리를 비롯한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머슴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사조직론의 관점에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겠습니다. 인사조직론은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인사조직론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모든 머슴들은 반드시 인사조직론의 기초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직을 설계하는 출발점은 직무입니다. 봉건시대 또는 제국주의 시대에도 오늘날과 같은 직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날과 다른 점은 홍길동이 어떤 직무를 맡았으면 그 사람이 곧 그 직무와 동일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홍길동이 예조판서라는 직무를 맡았다고 칩시다. 아주 무겁고 중요한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쯤 되는 직무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홍길동이 예조판서라는 직무를 맡음과 동시에 높은 신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신분이란 의미는 홍길동이라는 자연인이 예조 판서라는 정이품의 사회적 지위나 서열과 동일시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에 오른 홍길동은 그보다 무게가 덜한 직무인 예조 좌랑이라는 직무를 맡은 홍길서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좌랑은 정육품에 해당하는 관직이니까요. 같은 관직이라도 예조 판서인 홍길동보다는 예조 좌랑인 홍길서는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홍길동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시대는 조직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계급 질서 또는 신분 질서에 반대하지 못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직무 개념보다는 관직의 계급이나 서열관념이 중요했습니다. 관직을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단계로 세밀히 나누어 서열화했습니다. 이 관직이 곧 신분이었습니다. 관직은 철저한 계급적 질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여러 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계급관념은 사라지고 직무 개념으로 조직을 다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내부에는 직무라는 것이 있고 그 직무를 조직 밖에 있는 자연인 홍길동이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조직 내부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설계는 직무의 존재로부터 출발합니다. 직무가 무엇인지, 어떤 성과를 창출할 직무인지, 그 성과는 조직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정의하고 기술하는 것에서부터 조직 설계가 시작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연인 홍길동이지만 홍길동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 때문에 신분이나 계급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무겁고 중요한 직무를 맡았다고 해서 덜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명령과 통제가 없는 직무 설계가 인사조직론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직무를 어떻게 설계해야 명령과 통제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차후에 시간 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혜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라는 직무가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이 얘기도 후일 설명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직무는 직무일 뿐이고 자연인 홍길동은 그냥 자연인 홍길동일 뿐입니다. 이때부터 공과 사를 엄격히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무거운 공직을 맡았다 해도 그 사람이 사적으로 높아지거나 중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과 사가 완전히 분리되었으니까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베를린 시내의 암쿠퍼그라벤 6번지 임대주택 4층에 삽니다. 아침 저녁 총리실로 출퇴근합니다. 퇴근길에는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들고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 서민과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먼 발치에서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는 것만 다를 뿐이죠. 왜 관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행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근대화된 국가에서는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근혜는 공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공직에는 아주 부적합한 사람이었죠. 근대화된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이란 국민이, 즉 국가가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복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머슴제도였습니다. 예전에 농가에서 주로 내려오던 전통이었는데요. 주인집에 고용되어 농가의 여러 일을 해주고 사경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강원도에서는 세경이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해주고 연봉을 받는 제도였습니다. 이 머슴은 종이나 노비가 아닙니다. 엄연히 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을 아주 잘하는 머슴을 상머슴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상머슴은 더 많은 사경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공무원들은 국민이 고용한 머슴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을 아주 잘하는 상머슴을 뽑아서 연봉을 조금 더 주고 더 무겁고 더 중요한 직무를 맡기는 것이지요. 그것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장 등과 같은 직무들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 국장 등과 같은 이름은 직무입니다. 어떤 사람에 붙어 다니는 신분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머슴들 중에 상머슴에 해당하는 황교안이라는 자는 자신이 지체가 아주 높은 사람인 줄 착각하는 자입니다. 관용차를 서울역 플랫폼까지 몰고 가는 아주 몰상식한 머슴이라서 주인의 눈밖에 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화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장관을 한번 지낸 사람은 장관의 직무에서 벗어났는데도 그를 장관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불러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전근대적인 조선시대의 관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대화된 민주국가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자율적 주체인 자연인 홍길동, 홍길서, 홍길북, 홍길남 등이 계약에 따라 여러 직무들을 서로 나누어 맡아서 주인인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한 머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끔 박근혜처럼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주 멍청하게 짝이 없는 머슴들이 있습니다. 이런 머슴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직무로 전보 배치하거나 그래도 잘 못하면 퇴출시키면 됩니다. 이번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으로 박근혜라는 상머슴을 파면한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환영하며 헌법재판관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온 국민이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머슴들은 원래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일을 더 잘한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하려던 주제인 인간의 존엄성이 표출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네트워크 인사조직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금방 줄까 은방 줄까 아니면 동방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 수수료 없는 직거래방으로. 아이 그럴 거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가서 알아보아.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피터팬이 지켜드립니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우와, 진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는 부동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원해?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도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 금요일 역사적인 사건 박근혜 파면 그 결정 현장에 함께했었습니다. 네. 그때 국민 TV 뉴스K 라이브 생방송 할 때 도움 말씀 주기 위해 나왔는데 이제 처음에 그러나 할 때 김프로가 굉장히 낯빛이 어두웠어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세월호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그냥 단칼에 아니라고 할지는 몰랐거든요. 물론 그렇군요. 이제 나중에 뭐 보충 의견을 내는 형식으로 보완을 하기는 했던데, 예. 그래도 그게 그렇게 이제 꺾이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도 혹시 꺾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예. 굉장히 저도 마음을 좀 졸이고 봤었습니다. 저는 도리어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박근혜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한 지점에서는 전혀 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박근혜가 명징하게 구조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박근혜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상당히 수월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아직 규명된 바가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 박근혜의 그 생명권 소홀, 생명권 박탈의 그런 범죄도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이제 별개의 일이어서요. 그 헌법상 그 이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측면에서 직무를 계속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파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봤던 것이고요. 예. 그것이 곧 형사법상 죄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면책사유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상 대통령의 직을 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준에 있어서는 예. 성실의 의무라는 것이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해석으로 봐야 되고요. 예. 그 밑에 이제 형법상 여러 가지 뭐 직무유기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검찰 수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죄가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해는 없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따지고 보면은 사실 해석할 여지가 많은데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친박단체들이 거 봐라 세월호의 책임으로부터 박근혜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런 그 마타도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미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논리 싸움으로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나름대로 그러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증거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봤잖아요. 그리고 정말 물증이 충분하고 딱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 팩트가 명확하게 있는 것으로만 따져서 재판관 전원이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 혹은 법적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를 다 돌아봄과 동시에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것까지 판단을 이제 미래 상황까지 다 판단을 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이른바 뭐 친박 단체들이 뭔가 이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법리적으로는 적어도 그런 빌미는 주지 않겠다라는
굉장한 의지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친박 단체의 논리적 공격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 네. 뭐 논리가 없는 분들이니까요. 예. 논리보다 이제 주먹이 앞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이 주먹이 공권력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네. 아빠하고 따님이 들어왔어요. 요거 딱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예. 제가 그 BBC에서 왜 부산대 교수 사건 있었잖아요. 제가 집에 있어가지고 일요일 밤이라. 예. 요게 이제 영상으로 됐으면 들어올까봐 문은 잠궈놓고 있습니다만 문 밖에서 딸이 소리를 지르네요. 그래요. 따님이 아주 목소리가 이쁘시네. 네. 나중에 재즈 뮤지션으로 키워도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겠죠. 네.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헌법만 잘 지키면서 해라. 파면만 안 당하면 된다. 예. 헌법을 좀 가르쳐야 되겠어요. 예. 글쎄 말입니다. 사실 그 낯빛이 굉장히 어두웠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박근혜 탄핵 결정문 발표 때 계속 그러나 나왔을 때 전 그래서 이 김프로가 나라 걱정보다는 혹시 뭐 내기 관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예. 그래요. 저는 뭐 8대0 퍼펙트하다, 원사이드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전요, 사실 좀 걱정하는 부분이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날 또 전전날에 나왔던, 이 친박 쪽에서 나온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또 국정원 끼고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4대4 얘기가 나왔었어요. 4대4는 뭐냐면은 기각둘, 각하둘, 그리고 인용 넷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인용이 다수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을 안 넘으면 그건 뭐 무조건 박근혜 복귀인데요. 그러게요. 근데 뭐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했었는데 앞에 이제 한 4번 정도 계속해서 이제 그러나가 이제 반복되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혹시 하는 생각에 이제 좀 잠깐 동공이 좀 흔들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뒷부분에 이제 명확한 뭐 증거관계를 가지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명확하게 나온 걸 봐서는 헌재다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는 시점 직전에.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계속 절차상으로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전략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쓸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시간 때문에 우리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건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이정미 재판관까지 없는 상태에서 7석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명확하게 결론이 날 것이다 해서 3월 10일 그때가 제일 유력하지 않겠느냐. 그렇고 만약에 이제 인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역사에 남는 재판이고 또 실제로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찬사 내지는 뭐 감탄의 목소리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오래 남을 사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무슨 예전에 내가 정치적인 지형이 어디냐. 뭐 일부 재판관 중에는 대구에서만 법관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에서 추천을 받았거나 대통령 지명을 받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자기의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을 것에 대한 판단을 정치적으로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저는 봤었고 그렇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거는 상식선에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무너진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걱정을 다들 하셨겠죠. 설마 이번에도 또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패배주의가 그래도 이번에는 좀 끊긴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건 이제 굉장히 구문이 됐으니까 금요일 일이어서 뭐 그 이후에 사실은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에 굉장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8대0으로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조금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덮어놓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지각을 가지고 쭉 일련의 일들을 좀 살펴본 사람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이 헌법이 가지는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파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예전에 있던 뭐 집처럼 살던 곳에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퇴임식을 못하고 이제 쫓겨나오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향이 조금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박근혜를 원래 지지했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마음속에 그런 일말에 뭐 이렇게 약간 초상 치르는 마음 듯한 연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침울한 표정으로 헌재 결과에 승복하고 내가 굉장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이 이후에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책임이나 뭐 어떤 거 처벌이 오더라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역사가 미래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예. 라는 만약에 메시지를 던지고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삼성동 사저에서도 막 연호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굉장히 침울하게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를 하고 들어갔다면 예. 그러면 사실 거기다 대고 검찰 수사를 원칙적으로 세게 해라라고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고 치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내지는 수사를 더 세게 못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재판까지 가서라도 뭔가 정상 참작이 돼서 이렇게 양형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택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본인이 그냥 본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끝까지 자기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이후에 본인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바로 나오지도 않고 한 뭐 2, 3일간 있다가 그 뒤에 나와서 해맑게 손을 흔들며 거의 불복한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내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덜어졌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여기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거나 본인을 소환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슨 나는 죄가 없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이 더 나와서 수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에서 물증을 하기 위해서 그래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밝히시라 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부담을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뭔가 토를 달거나 심정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것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굉장한 악수가 되는 수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원래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그 파면된 거기 때문에 경비 경호 빼놓고는 비서진이 전혀 안 붙잖아요. 그렇죠. 뭐 지가 개인적으로 돈 써서 비서를 두더라도 뭐 국가에서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해서 줄 수 있는 혜택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브레인이 본인 머리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데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그 사저에 모였던 친박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박 의원들은 일정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가지고 구속이 되든지 내지는 나중에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나중에 판결이 내려져서 구치소에 가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이미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친박 의원들은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늘리거나 여지를 두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테면 뭔가 정치적인 야합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자신의 나중에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브레인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친박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뭔가 하여튼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들이 이익 공동체고 기회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박근혜의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그런가요? 그 부분은 저랑 조금 갈리시네요. 당신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아는 게 난 자유당원이잖아. 아, 그런가요? 근데 자유당을 욕하시던데? 응? 당일날? 아니, 당내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지. 뭐 별 말씀을 다 하십니까? 아, 그래요. 하여간 박근혜가 이번에 사저에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SNS 뜨겁습니다. 뭐 그냥 진짜 웃는 낯에 그냥 침을 뱉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아주 고상한 편이고요. 그 이상의 비난성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점잖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름 있는 SNS 파워 유저 중에서 전 이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요. 박근혜가 이런 말한 거 아닙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순실이가 밝히겠지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네. 그나저나 그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 이분이 KBS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분의 그 페이스북을 혹시 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6부작으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던데. 예, 이 6부작이라면 리포트 6부작을 말하는 거겠죠? 아니요, 리포트가 아니고, 1시간에 한 번씩 이제 뉴스 특보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6부작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대통합이다. 뭐 이런 주제하에. 헌재의 기각 결정에 이제 승복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짜놓고. 예. 중간에 대담도 했다가 또 중간에 리포트도 돌렸다가 현장 가가지고 또 이렇게 기자 불러가지고 얘기도 했다가 이런 거를 이제 시리즈로 쭉 6개로 쭉 이렇게 뉴스 특보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최경영 기자가 이제 써놓은 걸 보면 1부만 하고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집단 최면에 걸린 거든지 아니면 본인들끼리 이제 나중에 태극기 집회가 좀 올라오고 하니까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것들처럼 될 줄 알았겠죠. 네. 근데 말이죠.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요. 이 친박 단체들은 철석같이 믿었고 박근혜도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그 텔레비전으로 본인의 파면이 결정되는 그 장면을 보고는 멘붕이 왔다는 거고요. 철석같이 기각을 믿었다는 걸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그 사고기에 이게 가능할까? 아니, 개인의 사고는 다 다를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아니, 기본적인 여론조사는 보고가 안 됩니까? 대통령한테? 근데 이제 본인들이 믿었던 거는 여태까지 일종의 학습 효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껏 발표돼 왔던 여러 가지를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법원 판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부처에서 결정돼서 돌아가는 것들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이렇게 A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상식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막 공방이 일더라도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관제대모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찬반 프레임으로 그냥 가져가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것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계속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게 맨 처음에 촛불 집회가 작년 말이었죠. 그때 150만 명 이상 이렇게 몰려 나와가지고 이제 했을 때는 야, 이거 잘못하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으니까 조용히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2개월 되고 3개월 되고 계속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관망하기도 하고 헌재 판결을 지켜보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고 스멀스멀 피어나온 관제대모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예전대로 그냥 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 희망의 목소리들을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뭔가 일종의 최면같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본인이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밑에 사람들은 여론이 이렇고 상식적으로는 판단이 A로 나올 것이 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왔던 걸 보면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일종의 패배주의, 설마 했던 것에 좀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뭐 그런 거를 꿈꾸면서 기대하고 뭐 준비를 했던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이 언론사에서 정치부, 그것도 많이 아는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지가 달렸으니까 뭐 그렇다고 친박, 뭐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들이라든지 뭐 청와대 지금 소속돼 있는 사람들 같으면 굳이 그 이후에 뭐 초상집 분위기를 대비하면서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만 생각해보자면.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기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런 태도로 지금껏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프로이드 SBS 기자를 지냈고 현재 팟캐스트 기획자로 활동 중인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는 법조 권력의 숨은 이모저모를 파헤쳐봅니다. 김프로이드. KBS 정치부 기자들의 그 엘리트 의식, 이건 뭐 정말 하늘을 찌르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그 KBS 사장이 국정감사 이런 자리에 나올 때 이 KBS 국회팀장을 비롯한 이 기자들의 기민한 의전, 이걸 보면서 와, 이 자들이 이렇게 정치권에 가서 개노릇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숙련된 가운데서 진출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니 그런 그 KBS 정치부에서 오판도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오판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게 약간의 그 KBS가 가지는 조직의 특성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KBS는 기자가 굉장히 많아요. 기자 숫자가.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에 상주하는 그냥 서울 본부에 있는 기자들만 대략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SBS에서 지금 기자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 남쪽 됩니다. 그리고 MBC는 이거보다 조직이 조금 크기 때문에 뭐 한 300-400명 뭐 요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KBS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기자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자의 일이라는 게 이 정량적으로 평가가 조금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면 잘하는 기자가 어떤 기자냐? 그거를 평가할 때 리포트라고 하죠. 8시 뉴스에 리포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자가 잘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특종을 많이 하는 기자가 좋은 것이냐? 근데 그 특종이라는 거는 특종을 쓰려 그러면 정량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쩌다 보면 뭐 제보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종의 개수만 가지고 또 측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약간 모호하거든요. 기자의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가 좀 적고, 뭐 SBS만 해도 뭐 200명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뭐 부장과 데스크를 제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기자들이라고 하면 더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구조라면 그래도 이 친구는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두각을 드러내는 뭐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도 아닌 사람이 택도 아닌 부서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적기는 한데요. KBS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가고 싶어 하는 부서들은 다 뭐 동경하는 부서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자리는 되게 한정돼 있고. 그래서 다른 조직보다 특히나 더 약간 정치적인 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좋은 출입처,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좀 주목을 받는 이런 출입처, 뭐 청와대나 국회나 이런 데를 이제 좀 가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중요하게 상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조직 구조 하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위에 사람의 식견이 넓고 위에 사람의 이 그릇이 좀 큰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훨씬 더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더 많으니까. 글쎄 말입니다. 많은 중에서 에이스들을 속속 뽑아내면 굉장히 파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KBS가 그런 성과를 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탐사보도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게 지금은 저 뉴스 타파로 이어진 건데 예. 그 뉴스타파 초기 멤버들을 보면 KBS 탐사보도팀에서 간 경우가 많거든요. 김경래 기자도 있고요. 이미 그럼요. 앞서서 박중석 기자 들어와 있고 이분들 다 베테랑이죠. 뭐 최경영 기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나 다른 언론사에서 볼 때는 KBS가 가진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쏟아부어서 만들 수 있는 감히 쉽게 따라갈 수 없는 탐사보도를 하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직의 수장이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런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금 친박에 붙어가지고 뭔가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내 목숨이 부지되는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수장들 밑에서 그런 부장, 그런 데스크 아래에서 있다 보면 내가 나름대로 뜻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청와대의 축소판 모양새로 나오는 거라서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그냥 여실히 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저는 청와대가 어떻게 그런 오판을 할 수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그 밑바닥들 우리 사회의 이 쓰레기 리더십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마 예리하게 짚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싫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럼요. 그래서 싫은 얘기를 보고하는 사람에게 그 싫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모든 책임을 다 지웁니다. 쫓아낸다든지 나쁜 사람으로 낙인 박는다든지. 그러니까 아무도 박근혜한테 싫은 보고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가 이렇게 이틀 늦게 나온 것도요. 카카 이제 방 빼셔야지요. 이멘트 한마디 하는 놈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 밤이 돼서야 삼성동에 돌아왔다고 보는데 아마도 카카 지금 8대0 원사이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는 보고조차 박근혜한테 안 간 것이 확실하다. 그럼요. 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8대0도 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가면 어떤 또 지시가 내려지겠습니까? 바꾸라고. 이런 지시가 내려지겠죠? 근데 이 박 부장이 바꿀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4대4로만 보고를 했고, 뭐 그렇게 해서 파면되면 당신은 끝 아니냐? 그렇지만 나보고 8대0을 4대4로 바꾸라고 만약에 지시를 내린다면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럴 가치가 당신한테 있느냐?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자초한 거라서 본인 탓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결국 보여준 거라서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촛불이 지속돼 왔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불행한 역사이기 때문에 좀 착잡한 마음도 사실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난리를 본인 입으로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몇 달 동안 계속 이 얘기만 이렇게 온 미디어에서 다 떠들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의 지갑에 다 얼어붙는 동안에 탄핵이 될 거냐 말 거냐만 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받았다면 국민들 앞에 제대로 서서 뭐 죄송하다 내지는 뭐 이런 얘기들을 직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무 이런 방과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스르륵 나와가지고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해맑게 웃으면서 손을 어떻게 저렇게 흔들 수가 있나? 저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참 끔찍한 상상인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를 추모하는 조문하는 현장에 이 친박들이 몰려가서 막 박수를 쳤다. 가까이 힘내세요 이러면 어땠을까? 나는 박근혜가 틀림없이 그때도 막 웃으면서 손을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 반사 같아요. 예. 그게 선거판에서 오로지 정치만 계속 해온 분이라서 자기를 보고 연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본인이 고향에 돌아온 것 같고 아 그렇지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지 뭐 이런 것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거 보니까 아니 이거는 마치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뭐 이렇게 옮길 때 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가지고 야 저분이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돼가지고 쫓겨나온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나중에 내놓는 메시지라는 것도 결국엔 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야 이게 참 대단한 민낯을 끝까지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바랬다.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참 박근혜의 저 웃는 낯의 귀가를 보면서 정말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예전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낙곰수의 그 김어준, 주진우 그리고 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2012년 여름에 그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치는 요괴가 하는 거다. 요괴. 그런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민주당에서의 요괴 정치인이 있냐? 딱 한 명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바로 박지원 현 국민의당 대표라고 얘기하더군요. 예. 아이고, 하여간 근데 우리가 요괴가 정치하는 시대에서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로 빨리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게 저는 어쨌든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얻은 거기 때문에 뭐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법이 정한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공석인 기간 동안에 또 60일 동안 굉장히 짧은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또 이 쌓아놓은 똥을 다 이제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인수인계도 제대로 인수위 없이 이제 막 바로 투입돼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겪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나름대로 역사적인 뭐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또 잘 슬기롭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검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인 것 때문에 상당 부분 부담을 조금 덜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황교안 대행이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받아서 뭐 수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60일 동안.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복잡한 메커니즘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비리부터 까질 거고요.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었는데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같은 혐의는 사실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죄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자료를 남겨놓은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진술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해도 그 죄목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쉽게 끌어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아마 지금 본인의 회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전적인 것이 얽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윤곽근 검사장 밑에서 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마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병우 전 수석을 검찰이 보호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또 굉장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 검찰 개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수사권이나 뭐 기소권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내지는 공수처를 새로 만들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될 건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뭐 4년 돌아온 걸 보면 전혀 아무런 개혁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검찰권을 장악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카드로만 활용을 했지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예. 검찰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지속이 되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검찰 개혁을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허투루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60일 이후에 물러갈 황교안 권한대행이 예전 법무부 장관 있었을 때처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그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하지 말아라, 선거법 적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던 예. 식으로 관여를 한다고 해서 예.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정권 초기여서 그냥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반대했던 최동욱 청장 같은 경우는 날아갔지만 지금은 예전 같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본능적으로 알죠. 자기 조직을 지키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귓등으로 듣고 수사를 아마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검찰 조직을 지키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룰 것이다, 어떨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전 택도 아닌 얘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선 영향을 운운하면서 예. 뭔가 뒤로 가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예. 여기서는 정말 그냥 원칙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예. 물론 이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렇게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다 받을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형식을 이미 제출 형식을 간다 하더라도 예. 그 안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사실상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오는 형식이 되든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리스트를 주고 이미 제출을 받는 형식이든 상관없이 예. 필요한 자료들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자료들로 수사가 쭉쭉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것은 개인 비리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도 상당 부분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이 되겠죠? 아무래도. 원칙대로 하면 구속이 돼야 맞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구속을 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왜냐하면 이제 범여권 그러니까 보수층으로 대변되는 쪽에 후보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떤 후보가 어떤 모양새를 들고 나와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예. 구속을 언제 시킬까는 물론 그거는 놓고 좀 숙고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수사가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넘긴 거를 어쨌든 처리를 받아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양도 엄청난 데다가 특검이 굉장한 박수를 받았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결과들이 막 허물어진다. 그럼 검찰은 그 다음 정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손을 볼 거라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고민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굉장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구속될 거냐, 어떤 방식으로 불러다가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소환 조사하는 거는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구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의 향배를 아무래도 좀 볼 텐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구속도 그냥 별 부담 없이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뭔가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예. 저렇게까지 뭔가 본인에 대해서 처벌도 충분히 달게 받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 예.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구속까지 해야 되겠느냐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불복의 메시지를 거의 보인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럼 진실을 밝혀야죠라는 이제 당황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예.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래서 구속의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번 대국민 메시지를 보낸 형식이나 내용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프로와 함께 박근혜의 귀가 소동 이후에 또 검찰의 수사 전망 함께 짚어봤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렸습니다. 또 새로운
고비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고요. 이 중요한 현장에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투철하게 한번 이 국면을 돌파해 보도록 하죠. 네. 하여튼 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뭐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뭐 일정 부분 또 시간을 또 지내야 될 거거든요. 결정이 날 때까지 지난한 시간을 지나왔지만 지금부터 이제 대통령이 또 뽑히고 뭔가 안정적으로 국정이 진행되길 때까지는 그래도 또 지금만큼 보내온 시간만큼 또 지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지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또 흥분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차분히 좀 돌아보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를 내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하여튼 여건은 좀 마련이 된 것 같고 국민들이 또 한 번의 패배감 내지는 뭐 열패감에 빠지지 않도록 예. 결과를 상식적으로 내려준 헌재에 굉장히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겠죠. 아무튼 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좀 잘 주시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우리 데이브 니어의 노래 한 곡 소개를 해주시죠. 밤이 짙은 다음에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새벽이 넘어가서 아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브 니어가 아침이 오면이라는 곡을 하나 썼거든요. 이제 뭐 아침이 거의 다 왔으니까 예. 활기차게 이제 시작을 하는 준비 과정. 그래도 하여튼 지금은 춥거든요. 예. 해가 완전히 뜨고 뭐 떠올라서 점심이 될 때까지는 좀 추우니까. 예. 어쨌든 그래도 서광을 비춘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예. 데이브 니어의 아침이 오면이라는 곡 들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LTE망으로 김프로 집과 김용민의 집을 연결해서 녹음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억울한 이가 웃게 될 겁니다. 무력한 이가 굳세질 겁니다. 가난한 이가 만족할 겁니다. 슬펐던 이가 기뻐할 겁니다. 억울한 이가 웃게 될 겁니다. 무력한 이가 굳세질 겁니다. 가난한 이가 만족할 겁니다. 슬펐던 이가 기뻐할 겁니다. 어둠 가르고 아침이 오면 두려움 사라지고 모든 게 분명해지리. 어둠 가르고 아침이 오면 두려움 사라지고 모든 게 분명해지리. 어둠 가르고 아침이 오면 두려움 사라지고 모든 게 분명해지리. 어둠 가르고 아침이 오면
두려움 사라지고 모든 게 분명해지리. 억울한 이가 웃게 될 겁니다. 무력한 이가 굳세질 겁니다. 가난한 이가 만족할 겁니다. 슬펐던 이가 기뻐할 겁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